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헌법은 제1조.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며 살고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뿌리는 바로 100년 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게 된 게 언제부터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이런 나라에 살게 됐냐? 그건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낯선 타국 땅, 긴 시련 속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떤 나라를 꿈꿨을까요? 아휘마다 대학을 졸업하게 홀이다. 사람마다 이유 한 병씩 먹고 한 채씩 가지고 살게 홀이다. 세계 최초로 민주공화정을 헌법에 명기한 대한민국 당시 의정원과 임시정부. 100년 전 그 활동과 정신을 되짚어봅니다. 지난 8일 대한민국 국회 모태인 임시의정원에서 썼던 도장인 관인이 무국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정원 마지막 의장을 지낸 홍진 선생의 미국 거주 유족이 소중히 보관해온 것. 임시의정원이 수립된 1919년 4월 10일부터 1945년까지 의정원 공식 문서에 사용됐는데요. 이 관인이 처음 사용됐던 100년 전 상하이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에 위치한 서금이로. 과거 김신부로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1919년 4월 10일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독립지사 이동영, 만주의 조소왕, 한성의 손정도, 북경 이회영 등 각지에서 활동하던 독립지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어떤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할까 고민하며 머리를 맞댄 애국지사 29인. 좌우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세력도 있었고 아나키스트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계파들이 정말 합쳐졌어요. 참 나는 그것을 하여튼 레인보식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족의 자주 독립, 그다음에 민주공화제를 이룩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 이런 것이 하나의 통합의 기본적인 하나의 그 목표가 됐죠. 임시의정원, 오늘날의 국회를 설립하고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밤샘 논의 끝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호를 정했습니다. 이어 국무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하고 내무, 외무, 법무 등 6개의 직제를 마련하고 초대 국무총리로 이승만을, 내무총장으론 안창호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틀을 담은 대한민국 임시헌장도 선포했습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고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를 수립한 것이죠. 그래서 국가하고 정부는 다르잖아요. 그걸 합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는 것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그건 정부의 조직, 정부의 형태, 정부의 운영 방안 그걸 가지고 걔도 다 운영을 했습니다. 정부를 운영하려고 하면 그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0일에 수립될 때부터 헌법을 제정해서 발표를 했고 그 헌법에 의해서 정부를 유지 운영을 했죠. 1919년 임시헌장 초고를 작성한 조소왕 선생의 손자 조인래 씨. 조소왕 선생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요. 임시헌장 초고를 오랫동안 보관해 왔습니다. 1909년 4월 11일 날 발표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 하고 땅하고 명시가 되어 있는 여기에 근간을 둬서 이제 약헌도 나오고 계속 이제 이렇게 5차 개헌을 하죠.
임시정부터 그리고 이제 건국강령이 나오고 임시헌장은 불과 10개 조지만 민주국가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민이 주권을 갖는 그런 국가로 설립한 것이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 형태를 민주공화제 그러잖아요. 근데 아마 그 당시 이제 헌법 하시고 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 그 당시에 그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표현을 한 나라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표현을 1919년에 사용한 것이죠. 또 대한민국의 국민은 언론, 출판, 결사, 집회 등 각종 자유를 향유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참정권이 있습니다. 귀천이나 빈부 상관없이 평등한 지위를 갖는데 남녀의 평등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띕니다.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더 발전된 이런 나라들에서도 남녀 평등 또는 여자가 여성에게 성모권을 부여하고 이러는 것이 1920년대 후반에 와서야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919년에 헌법에다가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다 놓고 여성들에게도 참정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 다 규명해 놨죠. 임시정부 외무부장을 지낸 조소왕 선생.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지금의 헌법까지 사상적 설계를 담당한 분입니다. 조소왕 선생은 삼균주의를 창시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삼균주의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 균등을 통한 인류 평화를 지향한 이념입니다. 이제 정치, 경제, 교육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평등하고 사람이 평등하면 나라와 나라 평등하고 민족, 결의가 평등하다는 거. 그 얘기거든. 그러면은 세계가 평화가 온다. 그게 수미, 균평이, 흥방, 대평보입니다. 그게 삼균책. 삼균주의는 좌우파 할 것 없이 당시 임시정부 내 대다수 정당들의 기본 이념으로 수용됐습니다. 자본주의도 보니까 모순이 많다.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살고 그렇다. 공산주의를 연구해 보니까 거기도 일계급이 한 특정한 계급이 그런 독재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런 불평등하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됐을 때 우리는 어떤 국가를 건설할 거냐. 그래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 또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래서 지금 인류가 어떤 만들어보지 못한 아주 정말 잘 사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창안한 것이 삼균주의죠. 그래서 그런 걸 이론으로 체계화시켜서 계획으로 발표한 것이 대한민국 건국강령입니다. 1941년 임시정부가 광복 후 국가건설의 방향을 구체화해 공포한 대한민국 건국강령 총강에 이런 다짐이 잘 집약돼 있습니다. 조소왕 선생과 당시 지사들이 꿈꾼 국가는 현재 복지국가와 유사한 형태. 우리 민주 독립을 성공하리다. 아기마다 대학을 졸업하게 하리다. 어른마다 투표하여 정치상 권리를 갖게 하리다. 사람마다 인후 한 병씩 먹고 한 채씩 가지고 살게 하리다. 국가의 틀을 만든 임시정부는 수립 넉 달 만에 실질적인 첫 번째 청사로 불리는 합의로 청사로 옮겨갑니다. 현재 그 자리엔 글로벌 의류 매장이 들어서 있는데요. 앞에 잔디밭이 딸린 2층 석조 건물. 이곳에서 애국지사들은 앞서 공포된 임시헌장을 임시헌법으로 다듬으며 독립국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3.1운동 직후 한성과 연해주, 상하이 등 세 곳에서 활동했던 단체가 임시정부로 통합된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기구를 설립하려고 하면 국내에서는 수립할 수가 없고 또 만주, 연해주 거기에 우리 동포들이 많이 가 있으니까 거기서 설립할 수 있지 않냐 그러는데 만주와 그 연해주는 그건 중국 땅이고 소련 땅입니다. 상해가 중국 땅이니까 중국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 중국하고도 크게 관계가 없죠. 상해의 프랑스 조개입니다. 유일하게 프랑스 조개가 그래도 독립운동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호적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정신이 자유, 평등, 박애 그걸 부러지면서 우리 프랑스는 정치적 망명자들은 탄압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개항한 중국 상하이에 외국인들의 치외법권이 인정된 조개가 설치됐는데 임시정부는 프랑스 조개지에 위치합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이때만 해도 조국 광복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은 이곳 백화점 옥상에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신년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는데요. 김구, 신익희, 신규식, 이승만, 안창호 등이 한데 모였습니다. 비록 나라를 잃고 타국을 떠도는 신세였지만 하나같이 표정이 밝습니다. 那个时候呢，就是临时政府呢，他对于就是获得独立呢，他是非常乐观的，就是认为呢，就是我们因为就是三一宣言书已经宣布韩国是独立国家了。1920年的3月1日举行那个三一运动周年纪念仪式的时候，当时临时政府的一些官员就讲，说我们今年在上海举行三一运动周年纪念仪式，明年三一运动纪念仪式我们就要在汉城举行，所以就是说认为很快就是韩国就能获得独立。 하지만 모든 게 부족한 상황에서 이념과 지역, 정책 노선 간 갈등을 극복하는 건 쉽지 않았는데요. 首先是叫巴黎和会，巴黎和会的外交活动是没有取得，就是如果说从独立、请愿独立这个层面来讲是没有取得成功的。然后后来又是华盛顿会议，也就是这种首先是外交宣传活动，就是没有取得实质性的进展。 当时临时政府建立的国内的联通制也被破坏，各地的这武装独立运动团体对于临时政府的这种独立运动方略就提出了质疑。就是从这个时候开始呢，临时政府呢就进入了一个非常艰难的时期。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됐던 이승만이 1925년 탄핵되며 임정내부의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그럼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으면 당연히 상해에 와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야 되죠. 근데 이승만 박사는 상해에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역할을 하겠다. 또 이제 상해의 일은 뭐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맡아서 해라. 상해라고 하는 지역은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또 재정적으로도 엄청나게 어렵죠. 근데 미국은 그런 것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해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 불만이죠. 이제 그런 자세 때문에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 요인들하고 미국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엄청나게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갈등이 결국은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직책을 자기가 사퇴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죠. 고전하던 임시정부는 상하이에서의 마지막 보금자리 보경리 청사에서 심기일전합니다. 주택가 좁은 골목길에 있는 인정청사. 새로운 지도자 김구 국무령은 이곳에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하고 항일 무력 투쟁을 시작합니다.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며 중국 침략을 노골화하고 우리나라 독립운동 단체들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던 상황. 이봉창 의사는 결의에 찬 선서문을 남기고 도쿄에서 일왕 히로히토에게 수류탄을 던져 독립의지를 널리 알렸습니다. 100여일이 지난 4월 29일 윤봉길 의사는
일왕 생일과 전승 축하 기념식이 열리던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졌습니다. 일본 고위장성 여럿이 죽거나 다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킨 사건.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성공하기까지는 치밀한 준비가 있었다는 뒷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윤봉길 의사가 일본 사람 주로 사는 그 홍푸공원 근처에 가서 땅바닥에다 상화를 놓고 상화 장사를 했어요. 데려가서 좌판을 몰아놓고는 그 소년들아 네가 이거 좀 팔아라 해. 그러고는 자기는 일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시시시덕거리고 말이야 아주 친한 거 같이. 근데 그게 윤 의사는 이제 폭탄을 던질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들 4월 29일 날이라 행사한다는 것도 미리 알고 그 일본 사람들이 흔히 미국 다니는 물통, 일본 사람들이 저 밥 사가지고 다니는 도시락 이런 거는 샘플로 사가지고 배법사한테 다 갖다 드린 거야. 폭탄을 맹길어서 특제 폭탄을 맹길어서 이렇게 요 모양으로 맹겨달라. 근데 현재 루쉰 공원으로 이름을 바꾼 홍커우 공원. 윤 의사의 호 매헌을 기리는 매화가 평화롭게 꽃망울을 터뜨린 이곳. 의거 현장으로 추정되는 터가 남아 있습니다. 这个呢，使得临时政府呢重新获得了就是各地韩国独立运动团体的支持，特别是海外的，比如说在美国的，在那个南美的，甚至在夏威夷的，在菲律宾的韩侨呢，都表示拥护大韩民国临时政府，支持大韩民国的临时政府。 목숨을 바치며 일제에 저항한 윤봉길 의사를 기리는 기념관도 건립됐는데요. 윤 의사의 의거는 중국 정부와 국민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而且，也出现了很多就是以尹奉吉的一举，改编成的这种那个剧本，小说，还有其他的文学作品，就是逐渐的呢，就把尹奉吉这个名字呢，就塑造成了就是抗日英雄的一个符号。尹奉吉一举之后呢，就是对于那个。 国民政府对于韩国独立运动、对于大韩民国临时政府的支持，就是多方面的，而且是从政府的层面支持的。 윤봉길 의사 체포 뒤 임시정부 요인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작전이 벌어지며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제 상해 프랑스 속에서 프랑스 당국은 정치보무 망명객을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도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프랑스 당국에서 연락이 온 거라. 빨리 피해라. 우리가 현재 이상 보호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주 가까이 있는데 절강성 이제 짜신 현이라는데 거기서 임시정부 가족들이 한 2년 있었어요. 이때부터 시작된 임시정부의 유랑은 무려 8년간이나 계속되는데요. 상하이와 항저우, 난징에 이어 충칭까지 총 27년. 세계 최장수 망명정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피난 생활을 이어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자리 잡은 충칭. 김구주석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1940년부터 광복 후 환국하기 전까지 사용했던 곳인데요. 태평양 전쟁 막바지. 일본의 공습이 어느 때보다 거셌지만 역설적으로 이곳 충칭에서 임시정부는 모처럼 통합됐습니다. 1942년 충칭에 있는 독립운동 세력의 모든 당파가 참여한 통합의회가 성립되기도 했고 임시정부의 군대인 한국 광복군이 창설됐던 것. 일본의 패망이 머지 않았다고 느끼며 단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임시정부의 그 정신은 뭐냐? 포용입니다. 임시정부 내에서도 좌우 대립이 있었어요. 세대 갈등도 있었습니다. 또 지방의 갈등도 있었어요.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다 포용해서 나라를 찾는데 전부 나섰거든요. 예를 들면 김구 주석이 있었지만 김원봉 씨가 좌파지만 참여해가지고 군무부장을 했고 광복군의 지대장을 하셨단 말이죠. 통합 아닙니까? 그 두 분만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 단계에 있는 분들이 다 통합을 했어요. 임시정부에서 태어나 자란 김자동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회장은 광복을 맞았을 때를 잊을 수 없다는데요.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냥 좋으니까 길거리에 사람이 나와서 만세 만세 부르고 왜냐면 항복했으니까 좋아 성문되지만 이제 두 분은 이제 걱정을 하는 거야. 우리가 그때 광복군이 국내 침투 작전을 할 계획이 다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국내 침투한 다음에 왜냐면 항복했으면 임시정부가 정말 이 전쟁에 공로도 있다 참여했다 했는데 이건 거저 해방이 됐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 문제에 대한 발언권이 적어질 거다.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숱한 역경을 이겨내야 했던 임시정부처럼 유적지 보존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충칭청사가 복원될 수 있었던 건 독립운동가 이달 선생의 딸인 이소심 여사의 공이 컸습니다. 我就听说重庆市旧城改造，这个临时政府遗址全部拆掉以后，要盖居民楼，就是我们韩国说 apart， 就这个，哎呀，我当时心急如焚呐，着急的不得了，哎呀，千万不能拆。那么我就跟重庆市的党政领导经常接触嘛，就比较熟。我听到这个事情以后，我马上就报告了重庆市的党政领导、外办呐什么说，莲花池38号不能拆，绝对不能拆掉。 이 여사 등 민관의 노력으로 결국 철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는데요. 이후 임시정부 청사 복원이 시작되며 1995년 공식 개관이 이루어졌습니다. 当时我是韩国的后裔，我是独立有功者的后代，对吧？我爸爸嘛，虽然不是搞独立运动的，我觉得这是我应尽的职责。这些遗址，你想后代来，他看着这个遗址，知道当时革命的不容易，那么艰苦，那么的革命先烈鲜血生命换来的大韩民国的今天的繁荣富强，都是这些烈士用鲜血和生命带来的呀。 하지만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의 보존이나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칭에 도착하기 전 1년간 머물렀던 치장. 임시정부 요인과 가족 100여 명이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삼태장은 흉물스럽게 터만 남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임시정부 역사를 보존하고 기리는 작업이 지체된 건 마찬가지. 부끄럽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중국에는 5곳, 하나가 더 생겼어요. 지금 꾸미고 있는데 6곳이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나라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부끄럽죠. 이곳은 원래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자리였는데 의회 건물을 허물고 하반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짓는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2021년 8월 완공 목표. 좌우 이념에 상관없이 유명한 위인들뿐만 아니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도 다 아우를 계획입니다. 이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분이 약 2,000명 된다고 그래요. 광복군까지 합치면. 그럼 2,000명의 모든 참여자들을 일단 전부 영웅으로 모시겠다 이게요.
그 양반들은 전부 민족이 아주 어려운 시기에 민족을 구하고자 나라를 다시 되찾고자 그야말로 광복을 찾고자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한 분들인데 친일파 응징헌과 더불어서 이런 영도 우리가 받들어야 균형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영들의 얘기들을 그 임시정부 기념관에다가 다 담는 것이 저는 참으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길이다. 타국에서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탄생한 지 꼬박 한 세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조문은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헌법들과 광복 후 재헌헌법을 관통해 1987년 개정된 지금의 헌법 1조 1항도 장식하고 있는데요. 때론 갈등하고 때론 반목해도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처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또 다른 100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국민이 주권인 나라, 이것이 이제 민주공화국인데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화국은 아직 공화정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지 않았느냐. 갑질하고 이런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독립운동가가 꿈꾼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7대국에 들어갔단 말이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면서 개인의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이상 넘어가는 거죠. 중국도 안 됐고 러시아도 안 됐어요. 이런 저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나는 그 저력이 민주공화제에서 나왔다. 나는 민주주의와 공화제, 이 민주공화제가 결국은 이거의 원동력이다 이거죠. 임시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계란 가지고 바위로 부술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지만 이 사람들이 그걸 가능하다고 믿고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바위가 부서지고 우리는 해방이 됐잖아요. 임시정부에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정신. 이것을 우리의 그런 정신으로 삼아서 우리가 100년을 정말 이렇게 도전하고 엄청난 것을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죠. $15만 8천 원을 내고 있는데 점심 먹고 10,000원 남은 거지 뭐. 연봉 4천, 6천 된다 해봐봐. 머리에 기름도 바를 수 있어. 여성 운전자고 편하고.それでここにも臨時政府があるっていうことを聞いたり知ってたりしてたので、本当の韓国人が一番頑張っているのはこっちにいる人じゃないかなと思ったんですよ。